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으로 하마터면 엄마를 잃을 뻔했거든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남편이 엄마를 해하려던 그때의 끔찍한 광경이 기억에 생생해요. 사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장모를 죽이려 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어찌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차근차근 풀어나가 볼게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어요. 무역 관련 회사였는데 같은 팀에서 일하다 눈이 맞았고요. 3년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신혼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시댁이 멀어서 그런가 그 흔한 시집살이도 없었고요. 남편은 연애 때처럼 다정다감하고 한결같았죠. 맘 같아선 둘만의 알콩달콩한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시댁에선 하루빨리 손주를 보길 바라셨어요. 결혼이 좀 늦었던 탓에 당시 남편 나이가 30을 훌쩍 넘긴 상태였거든요. 뭐 지금이야 40줄에 애를 낳는 사람도 많지만 그 시절엔 남편 나이쯤이면 이미 자녀 한두 명은 있는 게 보통이었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굳이 피임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딱 1년 만에 아기가 찾아와 줬어요. 10달 내내 배불러 낳고 보니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이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죠. 그쯤에 남편이 승진하면서 일이 많아진 탓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며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엔 조금씩 제 개인 시간도 챙길 수 있었죠.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시아버지의 치매 발병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60이 넘어 뇌졸중을 크게 앓았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한 탓에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 후유증 때문인지 자주 깜빡깜빡 하셨어요. 수십 년도 전의 일은 세세한 부분까지 잘만 기억하면서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리셨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대표적인 치매 초기 증상이더군요. 나중엔 집 앞에서도 길을 잃고 며느리인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셨어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갔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죠. 이 치매라는 게 얼마나 슬픈 병인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늘 점잖았던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떼를 썼고요. 남아있는 욕구라고는 오직 식탐뿐이었죠. 삼시세끼 제때 끼니를 차려드려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밥을 달라 난동을 피웠고요. 똥오줌 가리는 것도 어려워해서 기저귀를 채워야만 했죠. 홀로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시어머니는 1년 만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셨어요. 도저히 혼자선 못 돌보겠다면서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셨죠. 남편은 어차피 직장인이라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사실은 제게 거들어달라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10만 해주면 본인이 90을 다 할 테니 걱정 말라 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부관계에 위계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될까 싶더라고요. 결국 제가 다 떠맡게 될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슬쩍 요양병원 얘기도 꺼내봤어요. 평생 함께 산 아내도 힘이 부처하는 마당에 전문 인력의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만은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어요. 네가 아직 젊어서 모르나 본데 그건 그냥 너희 시아버지 죽으라고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다. 병원에 억만금을 줘봐라. 자기 식구 돌보는 것처럼 해주나.
식사 때 되면 그냥 밥 입에 우겨 넣고 난동 부리면 손발 묶어놓고 짐승 취급하는 곳이 한두 군데인 줄 아니? 실제로 그 시절에 요양병원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도 됐었고요. 남편도 하나뿐인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내키지 않았는지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죠. 여보,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정말 잘했잖아. 당신 남편으로서 영재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양보해주면 안 될까? 아버지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돌아가실 때까지만 집에서 우리가 모시자. 엄마가 책임지고 도맡아 돌본다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거들어만 주면 될 거야. 나도 주말엔 열심히 도울 거고. 제발 부탁해.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는 고향집을 정리했고요. 시아버지와 함께 저와 남편이 살던 아파트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바뀐 환경이 낯설었는지 부쩍 짜증이 늘었죠. 밥을 차려드리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고요. 저만 보면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무엇보다 대소변을 자꾸 아무데나 싸놔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열몇 번씩 시아버지의 더러워진 옷을 빨 때면 내가 대체 뭘 하는 건가 자괴감이 들었네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건 아이 키우는 거랑 똑같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웬걸 직접 겪어보니 차라리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싶더군요. 게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아버지 돌보는 일을 자꾸만 제게 밀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기로 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병원 투어를 다니셨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거기다 대고 차마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잘 다녀오시라 보내드리는 수밖에요. 그럼 시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건 꼼짝없이 제 차지가 됐죠. 가뜩이나 식구가 둘이나 늘어 살림하는 것도 버거운데 육아에 시아버지 간병까지 하려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바쁘단 핑계로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했네요. 주말에도 사회생활이라면서 상사들과 접대 골프만 치러 다녔고 말이죠. 그때라도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제 자식처럼 씻기고 먹이고 입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엾고 애틋해지더군요. 머릿속이 백지가 된 시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제가 며느리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예쁜 색시라고 부르며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죠. 마치 갓 태어난 아기 오리가 어미 오리를 뒤쫓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시아버지를 어떻게 진심으로 미워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시아버지에게 짜증이라도 내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죠. 한 번은 시아버지가 밥 먹기 싫다고 땡깡을 부린 적이 있는데요. 가뜩이나 집안일이 밀려있고 아들 녀석도 재워달라 울며 보채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먹기 싫으면 말아요! 하고 포크를 확 빼앗다. 그만 제 손을 찔러버렸지 뭐예요. 피만 살짝 흐를 정도였기에 그냥 놔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어디선가 연고를 찾아와선 제 손에 덕지덕지 발라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사과하시더군요.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치매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시아버지가 가여웠고 잘 돌봐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고를 치든 절대 화내지 않았고요. 늘 웃는 낯으로 대하려 노력했네요. 그 덕분일까요?
시아버지는 그 뒤로 10년을 더 살다 가셨어요. 밤에 자는 중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죠.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겁기만 하더군요. 자꾸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건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또 살아는 지더군요. 이 때때로 아이의 재롱에 웃기도 하고 만난 음식 하나에 행복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무렵 남편이 뜻밖의 시한폭탄을 던졌어요. 아니 글쎄,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지 뭐예요. 이유도 너무 황당했어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지. 처음엔 어디 방송에 출연 신청을 해서 제작진이랑 짜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더없이 진지하더군요. 영화 감독은 내 오랜 꿈이었어.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아버지 치매로 돌아가신 거 보고 인생이란 게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해야겠다 싶었어. 회사 그만두는 건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알면 당신이 분명 반대했을 테니까. 그거야 당연하지. 영재 이제 곧 고3이야. 학원비다 대학 등록금이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진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퇴사라니. 당신이 그러고도 영재 아빠야? 어쩜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제 말이 서운했던 걸까요?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당신 그 말은 좀 그렇다. 내가 책임감이 없다니. 나 가장으로서 10년 넘게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했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말든 새벽 6시만 되면 어떻게든 일어나서 회사 갔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난 왜 돈을 벌어야만 할까? 늘 절망하면서. 당신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 여보, 나도 일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남의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치만 적어도 영재 대학 가기 전까진. 더는 못 해먹겠는데 어떡해? 당신 김 부장 알지? 그 자식이 얼마나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줄 알아? 뭔 일만 생기면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잘한 건 지 덕이고 못한 건 내 탓하느라 바빠. 이제 나도 그만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기어이 영화 감독인지 뭔지 하겠다는 거야? 누가 시켜는 준대? 나도 그냥 대책 없이 무작정 때려친 거 아니야. 당신 내 친구 상식이 알지? 그 영화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그 자식이 내 시나리오 보더니 나쁘지 않다고 좀 더 발전시켜보자고 하더라고. 잘만 하면 시나리오 작가로는 바로 입봉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야 우선 작가 데뷔한 다음에 시작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딱 1년만 시간 주라. 나도 더 늦기 전에 내 꿈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10년 동안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했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급기야 남편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어요. 그러니 저도 더는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10년 넘게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니 딱 1년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 두자 결심했죠. 겨우 1년인데 그동안 수입 없다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 모아둔 적금도 있었고요. 알겠어. 그럼 딱 1년만이야? 더는 안 돼? 정말? 정말 허락하는 거야? 그래. 그놈의 영화 감독인지 뭔지 어디 한번 해봐.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아이고, 이럴 때만 사랑한다지? 그 뒤로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전에 써둔 시나리오를 손보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을 만나 술을 먹고 오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먹은 만큼 일이 잘 풀리진 않았나 봐요. 하긴 남편이 예술 공부를 정식으로 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쉬울 리 없었죠. 게다가 1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았던 양반인데 글이 술술 써질 리가 있나요? 반년쯤 지나서부턴 본인도 지쳤는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긴커녕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기 바쁘더라고요. 그럼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면 좋을 텐데 살림은 예술적 영감을 해친다면서 손도 까딱 안 했죠. 그런 남편이 참 원망스러웠어요. 설상가상 남편이 영화 관계자들한테 뇌물조로 돈을 갖다 바치는 바람에 얼마 없던 돈도 거덜이 나고 말았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황에서 친정이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 두 분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미 경력 끊긴 아줌마가 된 지 오래라 사무직을 구하는 건 무리였고요. 지인의 소개로 동네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됐죠. 회사에서 서류만 만지던 것보다는 몸이 확실히 더 힘들었어요. 손에 물이 마르지 않아 습진을 달고 살았고요. 허리며 무릎이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치매 간병만 10년 넘게 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무엇보다 식당 일은 힘든 만큼 보람찼어요. 제가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일까요? 일반 가정 음식과 달리 센 불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이런저런 조미료를 쓰는 것도 재미가 있었네요. 이 길을 가르쳐주던 주방 이모는 제가 음식 장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면서 나중에 돈 모아 가게나 한번 차려보라고 하더군요. 분명 잘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주방 이모는 그냥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게에서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쪼개 도서관에 다녔어요. 거기서 장사나 요리에 대한 책을 섭렵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죠.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딱 1년만 시간을 달라던 남편은 그 뒤로도 집에서 팽팽 놀기만 했죠. 제 등살에 못 이겨 몇 번 재취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다 3개월도 못 가 때려치기 일쑤였네요. 나중엔 나이를 먹어선지 경력이 단절돼선지 불러주는 회사도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부터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도 자주 탔고요. 기특하게도 따로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썼거든요. 덕분에 저는 식당 일로 한 푼 두 푼 소액이나마 돈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걸로 3년 만에 드디어 작은 한식집을 차렸죠.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언젠가부터 가게에 손님이 줄을 잇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텔레비전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고요. 전국 곳곳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어 가게 끝에서부터 끝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죠. 매출도 가게 운영 초창기와 비교해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돈을 쓸어 담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더라고요. 구겨진 종이뭉치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야 좀 피는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이제야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친정 엄마의 교통사고였죠.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생생해요. 늘 엄마 통해서만 연락하던 아버지에게서 웬일로 전화가 왔더랬죠. 순애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너희 엄마 병원에 있어. 네? 엄마가 병원에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지 뭐냐. 머리를 크게 다쳐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너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식구들 부를 수 있으면 다 부르라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부랴부랴 남편과 같이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앞에서 피말리며 기다리고 있자니 자꾸만 몹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돌아가시면 어쩌지. 뭐 하나 효도한 것도 없는데 온갖 자책감과 후회로 미칠 것 같더군요. 종교도 없으면서 하늘에 대고 엄마만 살려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빌기도 했네요. 하늘이 그런 제 바람을 들어준 걸까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 엄마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좀처럼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더군요. 뇌를 크게 다친 후유증인 것 같다고만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 인공호흡기까지 장착해야만 했죠. 절망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수 상태이긴 해도 어쨌든 돌아가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눈을 뜨실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죠. 병원에서도 몸 상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더군요. 문제는 엄마를 누가 간병하느냐였어요. 아버지도 농사일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저도 가게 일로 바빴으니까요. 맘 같아선 남편에게 부탁하고 싶었어요. 영화 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가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오래 간병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슬쩍 얘기를 꺼내보니 남편은 펄쩍 뛰더군요. 안 돼. 나 요즘 새 영화 프로덕션 접촉하고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내 시나리오를 꽤나 관심 있어 해.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고. 시나리오 쓰는 거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엄마가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걸 옆에서 그냥 특별한 문제는 없나 간간히 봐주기만 하면 돼. 병원 선생님들한테 안내받아야 할 거 있으면 안내받고. 글쎄 그것도 힘들다니까. 시나리오가 무슨 일기장 쓰는 것처럼 쉽게 써지는 건 줄 알아?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하고 엄청 집중해서 예민하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야 하는 거라고. 엄연한 예술이야 예술. 예술을 어떻게 병원에서 장모님 돌보면서 해? 그럼 어떡해? 난 일해야 하고 아버진 농사 지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우리 엄마 간병을 부탁할 수도 없잖아. 뭘 어렵게 가려고 해. 그냥 간병 있으면 되는걸. 가게 요즘 장사 잘 돼서 돈도 많잖아. 간병을 단칼에 거절하고 사람을 쓰라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죽어도 싫다 하니 별 수 없었죠. 남편 말대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병원 소개로 간병인을 구해 엄마를 부탁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병원비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공호흡기를 장착하면 기계 크기 때문에 최소 2인 병실을 써야 했는데 그 돈이 말도 못하게 비쌌어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되더군요. 거기에 간병인 급여까지. 아무리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그렇다고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결국 식구들 생활비를 줄여야 했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씀씀이가 꽤 커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친구들과 국내외로 여행 다니기 바빴고요. 백화점에서 곧잘 명품백이며 모피코트를 구매하기도 하셨죠.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새 프로덕션 사람들과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돈을 물처럼 썼어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영화 찍을 기회도 얻을 수 있다면서요.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줬는데요. 엄마의 혼수 상태가 길어지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불러다 따로 얘기했죠. 엄마 병원비가 달에 1,000만 원 넘게 나오고 있어서요. 가게 수입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당분간 좀 절약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난색을 표했어요. 아니, 내가 쓰면 뭘 얼마나 쓴다고? 애초에 무슨 병원비가 1,000만 원씩이나 나오니? 특별히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소 호흡기 하나 붙인 거 아니요? 그런 연명치료가 원래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그렇다고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친구분들하고 만나는 걸 좀 줄이고 쇼핑도 당분간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말 한번 참 서운하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친구들 만나서 먹고 놀고 뭐 사고 한 돈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되겠구만. 매달 1,000만 원씩 들여서 다 죽어가는 사람 숨 붙여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시어머니의 궁시렁거림에 화가 났지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그냥 못 들은 채 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빼앗고 싶었는데 그랬다간 더 난리를 치실 것 같아 참았죠. 어쨌든 다들 조금씩만 돈 아껴 써주세요. 당신도 부탁할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남편대로 건성으로 대답하는 폼이 영 불안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소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가 보였는지 쇼핑 정도는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은 전보다 더 펑펑 돈을 써대더군요. 내역을 보니 대부분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과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며 쓴 것 같았어요. 결국 저도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돈 좀 아껴 써달라고 했잖아. 당장 엄마 병원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미안해 여보. 근데 진짜 영화 제작이 코앞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프로덕션 사람들 마음 잡아놓지 않으면 이대로 또 시나리오 엎어질 거고 그럼 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돈으로 로비해서 될 영화라면 그냥 엎어지는 게 낫지. 실력으로 돼야 진짜 아니야? 그건 당신이 영화판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판은 결국 다 돈이라고. 그럼 어떡해? 당신 영화 찍겠다고 우리 엄마 죽이라는 거야? 당장 내일도 병원비 내야 하는 날인데 오늘 카드값으로 돈이 다 빠져나갔어.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아우 그놈의 돈! 그만 좀 해! 이래서야 내가 영화를 찍을 수나 있겠어? 영화 하려면 사람들 만나서 인맥 관리도 하고 쏠 때는 시원하게 돈도 써야 하고 그런 거지. 이러다간 평생 나 영화는커녕 집구석에 주저앉기만 하면 어쩔 거야? 뭐 그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영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지난 몇 년간 묵묵히 당신을 기다려줬겠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우리 엄마 당장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른다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 치매 간병한 게 누군데. 어머님도 당신도 요양원 보내는 거 싫다고 해서 결국 내가 다 했잖아. 아버님 똥오줌 받아내가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봐가면서 자그마치 10년을 모셨어. 근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좀 아껴 써달라는 내 말마저 무시해? 그 말에 남편은 양심에 찔렸던 걸까요? 아니면 욱했던 걸까요?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그깟 간병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좋아, 알겠어. 장모님 간병 내가 할게. 뭐? 엄마 간병을 당신이 하겠다고? 그래. 지금 간병비만으로도 달에 몇백씩 깨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장모님 간병할 테니까 그 돈 나 줘. 그럼 됐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심이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이제 그 은혜 갚을게. 대신 당신도 그 간병인 쓰던 돈만큼 나 쓰게 해줘야 돼. 남편의 손에 엄마를 맡긴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렴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낫겠지 싶더군요.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었고요. 결국 전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다음날 바로 간병인을 해고했네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간 말종이라는 걸 말이죠. 처음 한두 달만 해도 남편은 엄마를 성심성의껏 잘 돌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엄마를 돌보는 건 힘들어서 가게 오픈 전 낮 시간엔 제가 가 있고요. 오후부턴 새벽까지 주로 남편이 곁을 지켰는데요. 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남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붙어서 욕창 생기지 않게 몸도 자주 닦아주고 이런저런 말도 걸어준다면서 말이죠. 남편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간병을 참아 대충 할 수가 없다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지극정성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서 남편이 주말에 영화 프로덕션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없는 살림에 따로 용돈까지 쥐어줬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달력을 보니 전날이 남편 생일이었지 뭐예요.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까맣게 잊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가게 한켠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제육볶음에 미역국을 끓였고요. 직원들에게 가게 마감을 부탁한 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생일날까지 병원에 있게 한 건 너무 미안해서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시간대 병동은 조용했어요. 안면이 익은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엄마가 있는 병실로 향했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남편이 침대맡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반갑게 부르려던 것도 잠시 저는 멈칫했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엄마. 나 밥 먹었지. 엄마는? 아, 그랬어? 내 생일인 것도 몰랐네. 방해하고 싶지 않아 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한껏 짜증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몰라. 벌써 병원비만 얼마가 들어갔는지. 어차피 죽을 노인네한테 거의 1억을 꼬라박았다니까. 이건 그냥 땅에 돈을 버리는 꼴이야. 오늘도 원무과에서 이달치 내야 하는 돈 확인하고 왔는데 아우 아까워 죽겠다 진짜. 돈줄을 영재 엄마가 쥐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반송장인 이 노인네한테 들어간 돈이면 벌써 영화 한 편은 찍고도 남았겠구만. 아무렇지 않게 엄마를 향해 반송장인이 어쩌니 비아냥대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백수 주제에 제가 번 돈 제가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앞에선 자기가 간병하겠다는 둥 큰 소리 쳐놓고 뒤에서는 어떻게 자기 엄마랑 그따위 망발을 짓거릴 수 있는지 실망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대로 들어갔다가는 싸움밖에 안 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경악스러운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꽂혔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다고? 그럼 엄마 말대로 호흡기 잠깐 떼볼까?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엄마 기도에 삽입된 인공호흡기관을 손으로 뽑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바보같이 그때라도 뛰어들어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어야 하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할 수 없더군요. 그 사이 기계가 삐빅 요란한 경고음을 내면서 멈춰버렸고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낯짝이 시퍼렇게 물들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야? 남편에게 따질 새도 없었어요.
제 눈엔 호흡기가 벗겨진 채 죽어가는 엄마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죠. 부랴부랴 병실 밖으로 나가 간호사를 불렀어요. 다행히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산소 호흡기를 다시 씌워줬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의사를 호출해줬죠. 응급실에서 달려온 의사는 엄마의 호흡기가 벗겨졌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하마터면 저산소증으로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인공호흡기 이게 그냥 툭 친다고 벗겨질 게 아닌데.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의 상태도 확인했겠다. 이제 그만 남편의 죄를 물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애써 의사의 시선을 외면한 채 덜덜 떨고 있던 남편을 손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이 인간이 갑자기 저희 엄마 호흡기를 벗겨버렸어요. 제가 다 봤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잡아떼려고 그래? 내가 다 봤거든? 당신이 잘못 본 거겠지. 난 장모님 이마에 땀을 닦아주려고 한 것뿐이야. 어떻게 장모님을 매일같이 성심성의껏 간병하는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죄를 부인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의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했네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였으니까요. 당황하던 의사도 남편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에 신고해 줬고요. 30분도 안 돼 경찰들이 병실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한 번 더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펄쩍 뛰더군요. 이 사람이 요즘 가게에서 일하랴 장모님 간병하랴 너무 피곤했나 봐요. 헛걸 다 보는 거 보면. 아무렴 사위인 제가 장모님을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계속 잡아떼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남편이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당시 남편은 시나리오를 좀 더 잘 쓰겠답시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곤 했거든요. 그럼 대사를 구어체로 좀 더 잘 녹일 수 있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핸드폰엔 늘 쓰던 녹음기가 연결돼 있더군요. 바로 그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죠. 남편이 시나리오 쓸 때 참고하겠다면서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두거든요. 저희 엄마 호흡기 떼니 많이 할 때도 시어머니랑 통화 중이었어요. 저기 저 녹음기 보이시죠? 뺏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에 경찰들의 시선이 남편이 들고 있던 녹음기로 꽂혔어요. 남편의 얼굴은 곧바로 사색이 됐죠.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랑 통화했을 뿐이고요. 이 일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통화였어요. 그럼 꼭 들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아내분 말씀 들어보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가 녹음기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녹음기를 손에 꽉 쥐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을 피해 병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경찰들도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남편의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했고요. 곧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애초에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요. 생전 운동 한번 해본 적 없는 남편이 몸 쓰는 게 일인 경찰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남편은 경찰에게 녹음기를 빼앗겼고요. 심지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했죠. 그 사이에 경찰은 남편의 녹음기에서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어요. 저희 엄마가 돈 잡아먹는 기계니 어쩌니 하고 욕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한참 이어졌고요.
그걸 맞장구 치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지 말고 호흡기 같은 걸 잠깐 떼보는 게 어때? 엄마 친구 중에 연실이 아줌마라고 있잖아.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기 남편 호흡기 떼서 보냈다더라. 간병하는 게 너무 끔찍해서 말이야. 아, 진짜?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살인미수잖아. 난 무서워서 못해. 으이구 멍청아. 그럼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노인네 간병하면서 돈을 바닥에 그냥 버릴 거야? 그럼 진짜 호흡기를 떼라고? 그래. 누가 아예 다 떼버리래? 살짝만 뗐다가 누가 오기 전에 다시 붙여놓으면 되지.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천천히 호흡곤란으로 죽는다 하더라고. 그 연실이 친구도 그렇게 남편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낸 거래. 그 노인네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게 뭐니? 괜찮아. 연실이 친구도 아무 일 없었다니까. 진짜 괜찮다고? 그럼 엄마 말대로 호흡기 잠깐 떼볼까? 그 명명백백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을 꾹 깨물며 땅만 쳐다봤죠. 그러다 경찰들이 석까지 같이 동행해달라고 하자 뒤늦게 정신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제게 달려와 무릎까지 꿇고 울며 불며 애원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님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미쳤었나 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는데 순간적인 충동이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순간적인 충동? 넌 순간적인 충동으로 사람을 죽이니? 네가 한 짓 명백한 살인이야. 알아? 간호사들 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엄마 그대로 죽었을 거라고.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반드시 콩밥 먹일 거라고. 여보 왜 그래? 나 그래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잖아. 진짜 장모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랬으면 진짜 뭐든 했겠지.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헛소리 그만하고 더 할 말 있으면 경찰한테 해. 아니면 법정에서 하든가. 살인미수도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죄인 거 알지? 그렇게 남편은 경찰들의 손에 끌려갔고요. 남편을 부추겼던 시어머니 역시 소환됐어요. 오랜 조사 끝에 모자 둘 다 구치소에 갇히는 진풍경이 연출됐죠.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난 그냥 이놈이 하루 종일 안 싸돈 간병한답시고 병원에만 갇혀있는 게 속상해서. 그래서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이야. 진짜로 이놈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엄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엄마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장모님 산소호흡기를 뗐겠어? 이놈이? 그래서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내 탓이야? 난 엄마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구치소 안에서 둘이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한심하더군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손에 하마터면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걸 떠올리니 끔찍하기도 했고요. 저는 바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곧 진화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에게 도대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일 난감했는데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일까요? 본인이 충격받은 와중에도 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엄마, 내 걱정은 말고 엄마 걱정부터 해. 나 다 컸는데 뭘.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절대 봐주지 마. 꼭 죗값 치르게 하라고. 옛날부터 집에 처박혀서 일은 안 하고 엄마 등골만 빨던 아빠랑 할머니, 나 진작부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어. 저를 위해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해주는 아들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죠. 다행히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1심 결과 남편은 살인미수죄로, 시어머니는 살인교사죄로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됐죠. 그러자 남편은 뻔뻔하게도
변호사를 통해 제게 합의를 요청하더군요. 여보, 나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하고 다신 당신 앞에 안 나타날게. 제발 합의해주라, 응? 내가 장모님을 죽인 것도 아닌데 15년형은 너무하잖아. 변호사 말로는 당신이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형량이 줄어들 거래. 잘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제발 부탁해, 응?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긴커녕 어떻게든 면피할 생각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끝끝내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며 저를 괴롭힌다고 재판장님 앞에서 읍소만 했네요. 그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는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됐어요. 이미 아들이 성인이라 양육권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참 다행스럽더군요. 남편은 교도소에 있다가 몇 년 전 출소했는데요. 전과 때문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영화판에서도 소문이 다 나서 결국 감독의 꿈도 접었다 하더군요. 지금은 시리에 빠져 집구석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 하대요. 그런 아들을 건사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내다 팔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걸로는 모자 둘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거의 죽지 못해 산다 하더군요.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 않아요. 그들은 제게 가족이 아니라 저희 엄마를 살해하려 했던 가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모자가 둘 다 염치도 없는지 출소 후 몇 년간은 끈질기게 저와 아들에게 연락했는데요.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2번 콩밥 먹는 건 차마 못하겠던가 보죠. 현재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가게도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아들도 명문대를 졸업한 후 지금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어요. 평생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남자 만나 느지막한 나이에 재혼도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다신 새로운 사랑을 못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남편은 대기업 부장인데요. 전 남편과 달리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둘이서 오순도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하는 게 요즘의 낙이랍니다. 참,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시죠? 엄마는 그 사건이 있고 정확히 1년 뒤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차리셨어요. 아버지와 상의 끝에 전 남편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는 비밀에 붙이기로 했죠. 엄마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엄마는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 지금은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하고 계세요. 만약 그때 남편의 범죄로 목숨을 잃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래도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그 일 이후로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답니다. 올해 가게가 너무 바빠서 여름 휴가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다 같이 1박 2일로 짧게 인근 바다라도 보러 가려고 해요.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행복 그 자체니까요. 이제 우리 아들이 얼른 결혼해서 좋은 색시만 맞이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